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올해도 마지막 달이네요. 12월 또 내년 한 해 어떨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월 참 빠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12월 전망해보기 전에 11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일단은 11월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경기는 괜찮은데 2023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거든요. 예. 시작점은 미국 중앙은행의 그리고 22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미국 물가가 예상 외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주면서 금리 인하 기대까지 굉장히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초 제가 저번 달에도 와서 말씀드렸던 것은 2300, 2300선 후반까지는 반등이 가능한데 그 이상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무색하게 2400선 후반까지 넘고 이제 장중에는 2500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흐름들이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한 달을 정리하자면 경기 양호한 경기 그리고 2023년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한 오버슈팅이 전개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12월 주가는 어떤 패턴 보일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6월 고점 이후 형성되고 지속되고 있는 하락 추세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반등 10월, 11월 반등이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펀더멘탈, 경기나 기업 실적 그런 것들이 반영된 흐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는 괜찮은데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조합이죠. 왜냐면은 경기가 괜찮다면은 23년 하반기 금리 인하는 없을 겁니다. 반면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바로 금리 인하를 시행하려면 2023년 상반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야겠죠. 지금은 좀 양립할 수 없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에는 최근에도 좀 흔들흔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제 12월 중순 FMC를 지나면서 시장은 좀 하방 압력, 변동성을 좀 키워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주가 상하한 변동폭 네. 한번 예상 좀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2,500선 장중에 돌파 시도하긴 했지만 2,500을 강하게 넘어서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00선이라고 한다면 12개월 선행 PR 기준으로 11.5배, 11.6배거든요. 11.5배, 11.6배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은 2021년 6월 그러니까 코스피가 고점, 지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예. 그런 수준이 2,510포인트라서 이 레벨을 크게 넘어서긴 좀 어렵지 않을까. 거기다가 기술적으로도 200일, 200주 이동평균선이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2,500선을 넘어서 안착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단은 좀 2,300선 지지력 테스트 또는 이탈 가능성을 좀 열어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FMC를 전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2월 15일 새벽에 있는데요. FMC를 전후로 해서는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좀 키워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추세 반전이 쉽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120일, 20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인데 플러스 반전 시도를 하고 있고 200일 이동평균선 또한 0에 근접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선을 넘어섰고 추세선을 넘어서려고 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를 넘어서서 추세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나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않다. 특히 12월 초에 확인한 ISM 제조업 지수나 한국 수출이나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 지금은 단기 오버슈팅이고 좀 저희가 그동안 제시드렸던 직전 저점 2130선 지지력 테스트 또는 이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 또 경제 이슈 이벤트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심리 지표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물 지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은 경기는 괜찮다. 그런데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은 실물 지표, 물가, 그리고 FMC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자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일날 한국 수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부진했고 두 자릿수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두 달째 마이너스라고 본다면 향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폭을 키워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예. 전월에는 50.2, 겨우 50을 지켰었는데 49.7이라는 예상보다 낮은 49가 나왔고요. 신규 주문 뭐 이런 전반적인 제조업 환경이 부진하게 나타났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감이 좀 앞서갔다면 좀 부진한 현실을 확인하는 시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13일 있을 미국 소비자 물가죠.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추가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인식할지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곧 이어서 한국 시간으로 15일 새벽 미국 FMC 같은 날 또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거든요. 통화정책 이벤트가 같은 날에 몰려있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 결정도 중요하지만 향후 금리 인상 스탠스라든지 또는 통화정책을 진짜로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금리 동결을 어느 정도 시사할지 또는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시사할지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파월이 이제 회의 결과 공개됐을 때 네. 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네. 가능성을 내비쳤다. 네. 해가지고 뭐 나스닥이 뭐 거의 5% 가깝게 막 오르고. 네네. 또 소비자 물가도 뭐, 야, 이게 이제 확실하게 진정세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주식도 거기에 좀 반응을 하고 했었는데. 네. 12월 마지막 FOMC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속도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거지 금리 인하를 또는 금리 동결을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요 그림을 보시면은 위에 그림이 12월 FMC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라는 컨센서스 전망치인데 속도 조절 이슈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12월에는 50bp 금리 인상할 거야라는 컨센서스가 뭐 절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죠. 예. 전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리즈너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속도, 금리 인상을 이어갈 텐데 경기 상황에 따라서 75bp 할 수도 있고 50bp 할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는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전망치 기준으로 보면은 5월, 6월 정도 4.9%, 5%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한 뒤에 연말까지는 4.4%, 4.5%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25bp 기준으로 본다면 두 번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 파월 연준 의장이 비롯한 여러 연준 위원들을 보면은 계속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맞는데 피벗이라고 하죠. 정책 방향성이 바뀐 건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특히 11월 30일 날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임박했다고 말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통화 정책을 빨리 완화하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확실한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긴축을 지속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월 FMC에서 뭐 시장에 놀랄 만큼의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제어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12월 FMC가 시장의 우호적이기보다는 좀 불안감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 뭐 연준 위원들 전부 다 뭐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갖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9월 F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의 기대를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점도표인데요. 이게 9월 FMC에서 제공된 점도표인데 보시면은 23년 평균치가 4.6입니다. 네. 24년 평균치가 3.9고요. 자, 23년과 24년 갭이 0.7, 70bp 정도의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고 점도표 분포를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12월 FMC에서 뭐가 중요할까? 23년 점도표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얼마나 상향 조정되는지,
5를 넘어설지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이긴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24년 점도표입니다. 24년 점도표가 얼마나 상향 조정돼서 23년과 24년 점도표 간의 갭이 격차가 얼마나 좁혀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연준 입장에서 내년 하반기, 23년 하반기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를 빠르게 재워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50bp 이내로 좁혀버리겠죠. 그러면은 23년 하반기에 50bp 2번 정도는 금리 인하할 수 있어 라는 기대가 좀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경기는 계속적으로 불안한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후퇴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23년과 24년간의 점도표 갭이 격차가 얼마나 좁혀지는지 이게 0.5%포인트 50bp 이내로 좁혀지는지 그거를 좀 지켜보신다면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 왜냐면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꺼내든 이유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속도만 조절하겠다. 속도만 조절하겠다. 물가를 잡을 때까지 속도를 조절해서라도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는 시그널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23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점도표로서 얼마나 제어하려는지 그 부분이 12월 FMC에서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최근에 보면은 채권 금리, 원자재 여기는 뭐 경기, 수요 불안 이런 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주식은 뭐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거죠? 일단은 지금 시장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전저점을 깨고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지표가 안 좋아질수록 이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유가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증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신흥국, 선진국 할 것 없이 직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다우지수는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굉장히 부진하긴 했지만 최근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고. 자, 그럼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장에는 다소 통상적으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또는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는 시장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시장이 우상향하고 있지만 지금은 어느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 기대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권금리나 달러 인덱스나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경기 흐름이나 펀더멘털을 좀 더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내년 성장률 전망은 뭐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증시가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의 그림은 연간으로의 미국 GDP 성장률 그리고 주요국들의 GDP 성장률인데 올해 GDP 성장률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도 1.8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4분기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유로존도 뭐 3%, 4%, 독일도 1.6, 뭐 프랑스도 2.5. 그러니까 1에서 2%대 성장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년이 문제죠. 2023년 전망치를 보면은 미국이 0.4, 유로존 전체로는 마이너스 0.1, 영국은 마이너스 0.8, 독일은 마이너스 0.7. 굉장히 안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괜찮았지 않냐. 네, 지금까지 괜찮은데 앞으로 좋은 게 있어야지 시장이 좀 안정을 찾겠죠. 그런데 밑에 그림은 분기별 GDP 성장률을 같이 그려드린 겁니다. 보시면은 3분기까지 GDP 성장률은 양호했지만 이제 4분기부터 내년 3분기 연말까지 흐름들을 보면은 거의 0에서 왔다 갔다 하는 GDP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2023년 2분기, 3분기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전망치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경기가 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시장에 긍정적인 플러스 효과를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뭐 EU하고 뭐 영국 상당히 안 좋은데 이 유럽 경기 침체가 뭐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까? 일단은 유럽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면은 신흥국 증시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뭐 물론 중국 경기에 있어서 저희는 내년을 좀 긍정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 중국 경기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불안실성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EU 의존도가 높다라는 점입니다. EU 교역 비중이나 수입 비중을 보면은 독일 다음으로 중국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EU에서 수입하는 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서 EU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중국 제조업 경기도 안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이제부터 안 좋아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특히 미국은 지난주에 발표된 12월 2일 날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가 49, 그러니까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50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수축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건데, 자, 수축 국면으로 진입하자마자 반등을 할까? 그건 쉽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수축 국면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상당 기간 좀 하락하는 구간을 거친 뒤에 바닥을 잡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에 있어서 EU 경기 불안, 글로벌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불안이 신흥국 경기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이 뭐 정말 긴축을 세게 했습니다. 네. 내년 1분기부터 아마 이 긴축의 영향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네. 싶긴 한데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긴축을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고용 지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택 경기라든지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꺾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위의 그림이 뭐냐면은 과거 금리 인상 사이클을 비교해 드린 그림인데요. 뭐 이번 2022년 3월 이후 금리 인상이 198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향후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원로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연준을 좀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예. 왜냐면은 지금처럼 굉장히 빠른 금리 인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고는 하는데,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단숨에 4%까지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자, 이 여파를 어떻게 가늠하고 있냐? 너희들은 그걸 가늠하고 감당할 수 있냐?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ECB도, 그리고 연준도, 페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카드를 꺼내드는 겁니다. 예.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9개월, 8개월, 10개월,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통화정책 속도 조절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긴축의 여파가 실물 경제에 좀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따라서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가지고 100을 기준으로 그리고 전월 대비 변동 폭을 기준으로 국면을 나눠봤는데 전 지역들이, 대부분 국가들이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의 여파가 이제부터 들어올 텐데 수축 국면에 진입한 경기 상황이 더 좋아지긴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 또는 경제 전망이 좀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을 좀 반영해야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뭐 역사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네. 뭐 선행 지표라고 할까요? 장단기 금리 차 네. 역전. 이게 뭐 지난 50년 동안 거의 예외가 없었다고 하는데 네. 이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침체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과거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있었던 상황에서 10년물, 2년물, 그리고 10년물, 3개월물, 그리고 10년물하고 기준금리까지 역전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정반대의 상황이 이 90년대 후반부가 예.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때는 10년물, 2년물, 10년물, 3개월물, 10년물 기준금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역전이 되긴 했지만 세 가지 모두 다 역전되지 않으면서 경기 침체를 살짝 피해 갔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뭐 2000년, 그리고 2006년, 그리고 2019년처럼 세 가지 모두 다 동시에 마이너스 역전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에 대한 불안심이 좀 커진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언제 올진 모르겠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서 이 그림들이 좀 흐트러지게 된다면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언제 경기 침체 들어가냐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죠. 그런데 하나는 있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플러스 반전할 때 시장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이게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경기 침체야라는 것보다도 마이너스 들어가서 지금 옐로 경고등이 켜졌는데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기 침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경기 침체라 하더라도 지금은 안심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침체 우려가 상당히 이제 커졌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실업률까지 이제 만약에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사람들이 이제 네. 정말 이게 침체 오는구나 네.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고용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일단 지난 주말에 고용지표가 잘 나왔어요. 예. 실업률도 3.7 그리고 신규 고용자 수도 26만. 그래서 예상보다 괜찮았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도 아직까지 고용 상황들이 견조한 거, 단단한 거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미국은 통상적으로 4%를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낮으면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하는데, 자, 거꾸로 말씀드리면 더 내려가기 어렵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고용 상황이 견조하긴 한데 불확실성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먼저 사람을 안 뽑겠죠. 그래서 구인 건수가 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그러니까 올해 5월 고점 이후로 먼저 꺾였고요. 두 번째로는 대규모 감원 수가 폭증을 하고 있어요. 특히 11월 달에 한 달 만에 4만 명 이상이 급증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전체 누적으로는 지금 8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8만 명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은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10만 명대가 거의 고점이었어요. 이때부터 실업률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이런 그림들을 본다면 이번 고용지표는 생각보다 괜찮게 양호하게 나오긴 했지만 고용 상황이 더 좋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반등하는 여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고용지표는 전형적인 후행지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요.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급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왔거든요. 왜냐하면 고용이란 게 경기 상황 그리고 업황이 안 좋아지면은 먼저 비용을 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 없는 부서를 정리하기도 하고 구조 조정을 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다가 마지막 수단으로는 고용을 조금 제어하려는 또는 해고하려는 인원을 줄이면서까지 업황을 타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좋아지는 그림보다는 좀 불안정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실업률 통계 수치보다 네. 요새 빅테크들이 막 맞습니다. 감원한다 한다 하니까 체감적으로는 훨씬 좀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3분기 기업 실적은 사실 컨센서스 많이 밑돌았습니다. 네. 앞으로 실적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4분기는 매년 그랬듯이 매년 쇼크였죠. 일단 3분기 실적부터 보면은 2분기 때까지는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실적을 컨센서스 예상치를 상회하는 종목 비율이 50%는 넘어섰는데 이번에는 하회하는 종목 비율이 50%를 넘었고요. 예상치보다 영업이익은 한 8에서 10%, 순이익은 10에서 20%까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동안 실적이 괜찮다 했던 자동차, 비철, 철강 이런 업종들의 실적이 쇼크를 기록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이런 실적 쇼크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실적 하향 조정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22년, 23년 이익 전망치를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하향 조정됐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2년 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3%, 23년 이익 증가율도 거의 0에 수렴해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 이제 좀 소강 상태, 좀 플랫한 상황으로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보여드리면은 이거 다 반도체 때문이야. 나머지 업종들은 괜찮아. 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밑에 그림 보시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반도체를 뺀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은 3분기 실적 시즌 때 좀 레벨 다운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점 대비 레벨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 근데 저는 거꾸로 이제 앞으로는 반도체보다 시크리컬, 소재 산업재라든지 이쪽들이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높이 때문인데요.
네. 위의 그림은 반도체 영업이익률입니다. 반도체 매출액 대비 이익을 얼마나 내는지를 보여드리는 전망치인데요. 이게 10%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년 전망치가. 과거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했을 때도 11%, 13%는 지켰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도 말한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에 대한 골이 깊은 건 맞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깊네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익 전망이 충분히 하향 조정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레벨 다운될 수 있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이익은 좀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반대로 밑에 그림 뭐냐면 반도체하고 유틸리티하고 조선을 뺀 업종 영업이익률이거든요. 보시면은 21년 9%, 22년 8.6, 23년 8.3, 24년 8.5. 아까 GDP 성장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올해는 1.8인데 내년 0.4죠. 유럽은 마이너스로 들어가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 시클리컬이나 소재산업재나 경기민감주들의 실적 전망은 실적의 레벨은 22년, 23년, 24년 거의 플랫하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전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경기 상황만 보면 이 그림이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는 충분히 낮아져서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충분히 낮아져서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해서 시클리컬이나 소재 산업재는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아직까지 너무 높아서 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높으니까 뭐 이제 더 올라가기보다는 그렇죠. 아래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식적으로. 네, 그리고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도 지금 반도체 그 이익 사이클을 업종별로 이렇게 표시해드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시클리컬, 에너지, 화학, 정유, 운송 이런 업종들은 이제 하강 사이클로 진입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 측면만 놓고 본다면 23년은 시클리컬 업종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023년 전망의 제목이 반전 드라마고요. 그리고 23년 키워드를 키워드가 뭐니라고 물어보시면 주역에 나오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궁즉변, 변즉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는 말인데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변할 것이고 변하게 되면 통하는 길이 생긴다는 말인데 아마 내년이 2023년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쉽게 풀어드리면은